네, 안녕하십니까. 더서울병원에서 수부와 상지 진료하고 있는 이승환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또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병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더서울병원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관절 척추 병원이고요. 9명의 전문의가 관절, 척추, 또 수부와 족부, 내과, 분과별로 세부 진료하고 있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팔꿈치 통증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팔꿈치 통증은 워낙에 흔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증 질환이 되겠는데요. 이 팔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외상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죠. 손을 짚고 넘어지거나 뭐 교통사고 같이 뭐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 발생하거나 인대 손상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지나치게 과사용이 되면서 이 엘보우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뭐 외상 후유증이나 아니면 직업적인 이유에 의해서 뭐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대단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팔꿈치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역시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은 이 엘보우 근육통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테니스 엘보우 혹은 골프 엘보우라고 칭하는 그 질환이 되겠는데요. 이 테니스 엘보우가 워낙에 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주로 이 테니스 엘보우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를 먼저 살펴보면 이 그림에서 좌측에 해당하는 부위가 질환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팔꿈치를 쭉 펴고 이 좌측과 우측 양쪽을 잘 만져보시면은 뼈가 돌출된 부분을 누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상과라고 하는데 외측에 있으면은 외상과, 내측에 있으면은 내상과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상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이 근육과 힘줄이 달라붙게 되어 있는데요. 외상과, 즉 외측에 있는 이 뼈에는 이 손목과 손가락을 피는 신전근이 붙어 있고 내측에 있는 상과에는 반대로 이 굽히는 굽힘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우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외측 상과에서 생기는 근육 힘줄의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목이나 손을 피는 이 힘줄들에서 발생하는 이 근육과 힘줄에 생기는 통증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초기에는 이 염증이 생기고 이제 묵직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냥 자연히 회복이 되고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만성화되고 고질화되면 이제 지속적인 통증 때문에 크게 고통받으시고 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테니스 엘보우가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스포츠 인구가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혹은 뭐 골프 같이 긴 라켓이나 클럽을 사용하는 스포츠를 하게 되면 이게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힘이 상당히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팔꿈치가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무리가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그게 누적이 되게 되면 이제 만성적인 테니스 엘보우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기타 비슷한 이치인데 이렇게 긴 막대를 가지고 하는 스포츠 예를 들면 뭐 검도라거나 뭐 창 던지기나 이런 스포츠에서도 이 테니스 엘보우가 쉽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일상에서 우리가 아주 흔하게 보는 것은 이 웨이트 하다가 엘보우 근육통 생기는 경우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쪼끔 무리한 중량으로 이 중량 운동을 반복해서 하다가 혹은 뭐 푸시업이나 철봉, 뭐 평행봉 같은 것을 하다가 테니스 엘보우가 잘 낫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도 흔하게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직업적인 원인이 되겠는데요. 제가 외래에서 임상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 직업적인 원인 때문에 잘 낫지 않는 그런 이 테니스 엘보우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대단히 흔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무슨 목공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건축 일, 아니면은 뭐 이 택배 업무 같이 무거운 물건 혹은 도구를 반복해서 다루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낙에 해당하는 근육을 과사용하고 또 장기간 그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테니스 엘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시간 가깝게 하루 종일 키보드 마우스 작업을 하시죠. 그리고 또 젊은 분들 또 이 메신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하루 종일 또 스마트폰 잡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개별적인 활동을 보면은 대단히 뭐 팔꿈치에 무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워낙 장시간에 걸쳐서 이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팔꿈치에 상당히 무리가 누적이 될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것도 테니스 엘보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주부님들이신데요. 외래에서 보면은 이렇게 주부님들께서 집안일 하다가 특히 뭐 김장이나 아니면은 뭐 대청소 이후에 이 팔꿈치 통증이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제가 좀 이 관리법을 항상 잘 설명을 해 드리지만 잘 낫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주부님들께서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게 내가 계속 해오던 일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병이 생기냐.'는 식으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또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도 이게 만성적인 팔꿈치 통증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도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팔꿈치 통증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손을 짚고 넘어지거나 아니면 부딪히거나 하는 외상에 의해서 이 테니스 엘보가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이런 경우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계속 사용하거나 아니면 외상이 반복이 되거나 하게 되면 역시 고질적인 이 상과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테니스 엘보라고도 했는데 "나는 테니스를 치지 않는데 왜 테니스 엘보가 생기냐." 이렇게 따지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뭐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테니스 엘보 혹은 골프 엘보라고 하는 명칭은 그냥 우리가 어 그런 스포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생긴다는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지 테니스를 하면 테니스 엘보가 생기고 뭐 골프를 치면 골프 엘보가 생긴다 이렇게 꼭 연결하실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이 라켓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팔꿈치 근육통이 내측 외측에 모두 잘 생길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과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테니스 엘보가 생겼을 때의 증상은 통증이죠. 예, 그래서 특히 팔꿈치 바깥쪽에 느껴지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요 바깥쪽 뼈 돌출부 주변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이제 꽤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는데 이것을 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과 압통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고요. 뭐 손에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좀 부어오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아주 만성화되게 되면 만성적으로 이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니까 팔꿈치를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관절에 강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 증상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통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니스 엘보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앞서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찾아서 그 원인을 교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뭐 주사도 맞고 체외 충격파도 하고 심지어 수술도 하고 이거저거 다 해 봤는데 낫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잘 우리가 이제 병력을 잘 여쭤보고 따져보면 결국에는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주관적으로는 '나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제 자기 세뇌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뭐 운동이라거나 아니면 집안일이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낫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팔꿈치 통증이 만성적이고 좀 고질이고 잘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엄격하게 한번 딱 기간을 정하고 뭐 2 주면 2 주, 한 달이면 한 달 모든 뭐 스포츠나 기타 뭐 일에 해당하는 업무, 노동 이런 것을 중단해 보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지켜보는 방법이 이 테니스 엘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처음 우리가 간단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스트레칭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유튜브에 보면은 수많은 스트레칭 방법이 있고요. 뭐 자세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뭐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스트레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정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엘보우 근육통에서의 스트레칭은 되게 약간 미묘한 그런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쪼끔만 이 방법이 틀리거나 방향이 달라지거나 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그냥 무의미한 체조를 하는 의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특히 강조드리고 또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한두 번 해 가지고 그냥 반짝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적어도 뭐 2 개월, 3 개월 꾸준하게 해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또 예방을 원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한 1 주일 정도 해 가지고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는 효과 없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일단 테니스 엘보우에서의 스트레칭 방법은 만약에 이제 이쪽 팔을 우리가 운동을 시키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 팔에 힘을 쫙 빼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꽉 주고 하는 스트레칭은 없습니다. 이쪽 팔은 힘을 완전히 빼셔야 돼요. 쭉 늘어뜨리셔야 됩니다. 동시에 팔꿈치를 굽히시면 안 돼요. 스트레칭 하는데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의미 없습니다. 팔꿈치는 반드시 펴고 손목이나 손에는 힘을 쭉 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이 손등을 이렇게 부여잡고 그다음에 이것을 밑으로 이렇게 지그시 꺾어 줍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이 바깥쪽을 바라보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 주세요. 네. 이렇게. 이때 이쪽 팔에는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쪽 팔꿈치가 이렇게 굽혀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펴고 힘은 뺀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한 10초 정도 1, 2, 3, 4, 5, 6, 7, 8, 9, 10을 천천히 세시고 그다음에 힘을 빼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1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을 한 사이클로 하고 그것을 뭐 아침, 점심, 저녁 뭐 3번 혹은 4번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크게 힘들지도 않고 습관이 되면은 뭐 손쉽게 할 수 있고 또 좋아지면 이 병이 좋아지면서 또 시원한 느낌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불편하고 통증이 있어도 이 운동 방법을 잘 지켜서 실천해 보실 것을 일단 권하고요. 골프 엘보우는 모든 게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펴고 힘을 쭉 빼는데 이때는 아까 테니스 엘보우 때는 손바닥이 밑을 봤다면 이때는 손바닥이 위를 보게 하고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손을 잡은 다음에 꺾어 주고 아까는 손가락이 바깥을 보게 틀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손가락이 안쪽을 보게 이렇게 틀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 10 초. 10회 한 사이클 하루에 서너 사이클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정확한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뭐 유튜브에 뭐 다른 채널들에서도 이런 운동 방법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한 2 개, 3개 보시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칭에서 제가 중요한 것 다시 하나 강조드리면 이거는 길게 보고 우리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뭐 몇 번 일 주일 정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싹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 끈기 있게 하셔야 되고요. 또 방법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방법이 쪼끔만 달라지면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힘들고 전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스트레칭 방법 정확하게 숙지하셔 가지고 실천해 보시고요.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기준은 뭐냐면 내가 방법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이 해당 부위에 통증이 옵니다. 약간 뻐근해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우 같은 경우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은 요 바깥쪽 팔꿈치가 뻐근하고요. 골프 엘보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스트레칭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요 안쪽 상과 부위가 뻐근하게 조금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느낌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내 방법이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에 대해서 이제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약을 좀 드시는 방법이 있고 주사요법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주사는 뭐 프로도 주사도 있고 스테로이드 또 DNA 주사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입증이 되어 있고요.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워낙에 강력한 소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나면은 증상이 급격하게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주사에 의존하는 경우도 간혹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비침습적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체외 충격파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바늘을 찌르거나 뭐 상처 부위를 이렇게 개복한다거나 이런 침습적인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음파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비교적 좋은 효과를 경험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기 때문에 1차 치료 방법으로서 이제 즐겨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 나는 이제 당장 수술 생각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의미 있는 요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맨 위에 있는 요 도표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거는 맨 위에 있는 요 빨간색 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본 경우가 되겠습니다. wait and see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프긴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본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청색 이 암록색 이 점선은 어떤 경우냐면 적극적으로 스트레칭 운동 치료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청색 실선 이렇게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요 선이 뭐냐면 이제 주사요법,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요거는 밑에 있는 요 선은 이제 시간적인 경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 앞쪽은 초기가 되겠고 경과가 하게 되면 이게 중기 아니면은 후기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초기에는 보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요 환자분들의 통증 정도가 급격하게 호전됩니다. 밑으로 갈수록 이제 통증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급격하게 호전돼요. 반면에 스트레칭을 한 그룹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본 그룹은 좋아지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지는 걸 느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스테로이드를 주사 맞은 요 군은 다시 악화가 되고 아주 최종적으로 보더라도 잔여 통증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그냥 단순하게 제가 결론을 드리면 주사를 맞으면 빨리 좋아지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나중에도 결과가 일반적인 그냥 스트레칭만 한 분들에 비해서 더 좋은 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테로이드 주사에 너무 의지하지 말자는 취지고요. 주사를 맞게 되면 일단 너무 통증이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제 내가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해서 관리를 잘 못하고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과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절대 맞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데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이 팔꿈치를 덜 쓰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일정 기간은. 그래서
충분히 좋아진 다음에 쓰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사 맞고 나서 내가 좋아졌다 생각하고 신나게 쓰게 되면 오히려 결과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저거 다 통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술 방법이죠.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뭐 10 내지 20% 정도의 환자만이 수술을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워낙에 테니스 엘보가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까지 가는 분들도 아주 드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데 일상생활에 피해가 너무 크고 통증 강도가 세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직업이나 일상적인 활동에 있어서 지장이 많이 있는데 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것으로 더 이상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검토하게 되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다 피부를 절개해서 힘줄을 오픈시킨 다음에 안 좋은 힘줄을 잘라내는 이런 절개식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절개도 크고 또 정상적인 피부 연부 조직을 다 이렇게 박리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이제 이로 인한 이제 회복 기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미 힘줄이라고 보기 힘든 이런 섬유성 조직으로 퇴행성 변화가 온 힘줄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런 절개식 수술보다는 이 관절경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관절경 수술은 뭐냐면 내시경인데 결국은 이 내시경이 통과할 수 있는 뭐 3mm 정도 되는 작은 칼끝만 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을 거의 손대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빠르고 또 상처 관리나 합병증의 비율이 낮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입원 기간도 뭐 하루 정도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시경을 보면서 이 카메라에 보이는 그 내부 상태를 보면서 저희가 안 좋은 힘줄만 선택적으로 절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속을 보는 사진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좀 나풀나풀한 염증 조직이 많이 관절 안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관절 안에 우리가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 또 안쪽에서 힘줄을 확인한 다음에 안 좋은 힘줄 역시 선택적으로 물론 정상적인 힘줄은 잘 보존을 해야겠죠. 안 좋은 힘줄만 잘 절제해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부분 맞춰야 한 15분 정도의 수술이 끝나고 수술 후 다음날 퇴원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만성적이고 고질적이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분께는 뭐 좋은 치료 옵션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절개식 수술을 할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 내시경 수술의 결과가 좋고 또 간단하고 환자분들도 크게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내시경 수술로 하는 경우가 대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테니스 엘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기대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정확한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하시면 꽤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생겼는지를 잘 확인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6개월 이상 만성화되고 통증 강도가 심해서 이게 도저히 뭐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내시경 수술 통해서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질문이 몇 개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환절기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근데 모든 통증이 다 그렇지 않나요? 네, 환절기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금 이제 봄에서 여름이 될 때보다 여름에서 가을 이렇게 조금 서늘해지고 선선해질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온의 차이도 있고 기압의 차이도 있고 통증이라고 하는 감각이 워낙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때 더 심하게 느끼는 것도 이상은 아니라고 특별히 이상이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어쨌거나 이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증의 위치와 양상을 가지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통증이 나타나든지 간에 통증의 위치 그리고 어떨 때 아픈지 이런 걸 따져보면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시던데 보호대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보호대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보호대 착용할 때 제가 2가지 정도는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엘보 근육통이 있을 때 쓰는 보호대는 조금 특수한 보호대예요. 우리가 보통 잘 착용하는 밴드 같은 형태의 그냥 넓게 그냥 조여만 주는 밴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팔꿈치 관절보다 약간 아래쪽에 이 근육을 압박해 주는 형태의 특수한 보호대가 있어서 그런 보호대를 차시면은 우리가 팔을 쓸 때 조금 통증을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호대 시중에 나와 있는 밴드 무슨 이런 보호대가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엘보용으로 정확하게 나온 보호대를 착용하셔야 되고, 2번째는 그 보호대가 팔꿈치 이 엘보 근육통을 고쳐주는 건 아니고 그냥 통증을 좀 경감하는 효과 정도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팔을 써야만 할 때에는 그 보호대를 잠깐 차는 건 좋은데 그 외에는 차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쪼이면 오히려 이 혈액순환에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때에만 잠깐 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팔꿈치 통증 수술 없이 괜찮아질 수 있나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같은 질환은 90% 이상은 그냥 자연적인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열의 8, 9은 좋아지는 병이니까 이 병이 그렇게 아주 악성의 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게 원인 교정이 잘 안 되고 만성화되고 고질화되면 그다음에는 잘 안 낫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6개월 이상 경과되고 통증이 지속이 되고 주사나 체외 충격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수술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시경 수술 자체가 워낙에 간단하고 또 입원 기간도 짧고 일상생활 복귀도 비교적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아주 만성적이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영상 편집 일을 하시는데 마우스를 많이 잡아서 손목이 너무 아픈데 스트레칭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우스나 키보드 작업할 때 왜 팔꿈치가 아프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삼아서 요 바깥쪽 팔꿈치에 이렇게 손을 얹어 놓으시고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요 바깥쪽 힘줄이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걸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손을 사용할 때 이 손을 움직이는 근육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팔꿈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팔꿈치에서 힘줄을 당기고 놓고 해서 이걸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마우스 작업하거나 키보드 작업 혹은 스마트폰 작업을 하시면 팔꿈치가 아픈 게 당연합니다. 그랬을 때 스트레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제가 말씀드린 요 스트레칭 하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깥쪽이 아프면 테니스 엘보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 안쪽이 아프면 골프 엘보 스트레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 바뀌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스트레칭은 어떨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하는지 또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하는 스트레칭은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가장 팔꿈치에 안 좋은 자세는 무엇일까요? 팔을 베고 자는 걸 좋아해서 팔꿈치에 안 좋을까요? 제 생각에 자세, 그냥 순간적인 어떤 자세보다는 그냥 이제 평소에 우리가 운동이나 어떤 직업이나 취미나 이런 것 때문에 스포츠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사용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어떤 자세 때문에 팔꿈치 근육통, 팔꿈치 통증이 생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팔을 베고 자는 거는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팔을 베고 자는 습관이 들면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베고 자게 되는데, 이렇게 베고 잘 때 이 이마에 누리는 부위에 보면은 중요한 신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이렇게 팔을 베고 자게 되면 그 신경이 밤새 눌려서 이 손목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 나중에 회복이 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몇 달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팔을 베고 자는 자세는 뭐 이 팔꿈치 근육통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자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어깨가 아픈데 헬스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환자분들하고 외래에서 이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 운동이나 헬스 중독이신 분들이 요즘에 제법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 동안 쉬면은 근육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거의 막 공포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파도 계속해야 된다.' 하다가 이제 만성 이 엘보 근육통으로 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과사용에 의한 질환인데,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어깨 근육통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과사용을 해서 생긴 현상인데 계속 쓰면서 낫기를 기대할 수 있겠나.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우리가 추론인데요. 일단은 과사용해서 생긴 거면은 당연히 쉬어야겠죠. 그리고 일단 그 부분의 운동은 안 하셔야죠. 뭐 예를 들면 상지 운동을 하지 않고 하지 쪽의 운동을 집중적으로 한다거나, 안 아픈 쪽 운동을 좀 집중적으로 한다거나, 요렇게 해야지, 내가 아픈데 통증을 참고 해서 근육을 키워서 이걸 이겨내겠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성으로 가고요. 그리고 저는 팔을 들고 자는 게 습관인데, 팔의 근육이 짧아져서 들고 자는 게 편한 건가요? 들고 자는 게 건강에 악순환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근육의 길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단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잤을 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뭐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는 일부의 경우에는 해부학적으로 팔을 들고 있으면은 신경이 압박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팔이 저리고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위에 붙들고 있으면은 저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때 만약에 팔을 들고 자게 되면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러신 분이 아니라면 팔을 좀 들고 잔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병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집안일을 할 때 팔을 다 펴고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팔꿈치의 각도를 여유 있게 덜 펴는 게 좋은가요? 이거는 제가 깊게 생각을 한 적은 없는 질문인데요. 팔을 더 펴고 하는 게 좋다. 팔을 더 펴고 글쎄요. 이거는 어떤 명확하게 근거 있는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집안일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께는 요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계가 많거든요. 뭐 식기세척기도 있고요. 요즘에 로봇 청소기는 정말 꼼꼼하게 잘해 주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빨래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세탁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근데 나는 내가 내 손으로 해야만 속이 시원하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설거지도 내가 다 하나하나 다 손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 거들 짜는 거 이런 거 다 내가 하나하나 다 손빨래 해야 되고, 또 무거운 또 청소기 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다 밀어서 청소해야 또 속이 시원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골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엘보 근육통도 안 낫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의 어떤 자세가 좋고 뭐 이런 걸 따지시기보다는 자꾸 어떤 기계를 좀 사용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집안일 중에서 이 긴 기구 쓰는 거, 뭐 청소기죠. 청소기 쓰는 거 대단히 안 좋고요. 손으로 무거운 이런 그 식기 씻고 설거지하고 다루고 하는 거 대단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벼운 걸로 바꾸고, 또 기계를 또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요렇게 조금 특히 주부님들은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투자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게 낫지,
막 그런 거 고치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괜히 고생만 하시고 수술까지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소기가 특히 좀 안 좋아요. 청소기 자체에 무게도 있고 그다음에 그 또 무거운 것도 뒤에 달려 있어서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밀고 닦고 해야 되는데 청소기가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이 엘보 근육통에는 매우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내가 평생 내 손을 가지고 해 왔던 일을 갑자기 기계한테 넘긴다는 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고 내 건강이죠. 그쵸? 그러기 때문에 집이 쪼끔 뭐 지저분하고 뭐 빨래가 좀 마음대로 좀 덜 돼도 뭐 그게 대수인가요? 내 몸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에서는 마음을 비우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특히 주부님들은 그런 걸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지금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면은 답변을 그때그때 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